예, 상가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실무를 주의한 검찰 간부가 새로 부임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공개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의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 후 첫 행보로 호남을 찾아 사과했는데요. 관련 정치권 소식들 김형주 전 국회의원, 이두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찰이 어떤 권력과 관련된 수사 이후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 교체 그리고 고위 검찰 인사 그리고 곧 있을 중간 간부급 인사 그 사이에 터진 상갑집 소란 네. 충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물론 이기수차이라는 후배 검사가 그렇죠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무혐의 결론 관련 의견 제출한 것 관련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항명이다 아니다. 또 징계를 해야 되느냐 아느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항명을 떠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보는 입장은 상가집이라고 하는 공개석상 예. 또 윤 총장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고승으로 바로 새로 부임한 직속 상관에게 반말로 그렇게 뭐 연령으로 보면 이제 사법 연수원 기수는 2기수입니다만 예, 예. 연령으로는 거의 한 서너 살 차이 나는데 뭐 물론 내용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다툼과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또 상가집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있어서 조금 이건 과거의 검사들의 행태가 아나무인격, 뭐 소위 장관은 장사미사도 안 할 언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어떤 검찰이 일반적으로 대인들 속에서 하는 다른 사람의 의중을 전혀 살피지 않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것이 뭐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양석조 말하자면 차장 검사가 심재철 부장 새로운 직속 상관에게 당신은 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피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내용보다는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실제로 검찰총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총장이 바로 징계를 하기 어렵게 보여지고요. 또 법무부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검찰청 아닌 그것도 상가집. 글쎄요. 일각에서는 다 옆에 기자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큰 소리치는 다 들어라. 문제가 있는 거를 밖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우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상가집, 다른 분의 상가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부적절해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오죽하면 이 선임 연구관이 대검 선임 연구관이 거기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면 본인한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 본인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그 추미애 장관께서 자꾸 장사미사도 하지 않고 뭐 술을 마시고 고성을 뭐 이렇게 막 비난을 하시는데 이제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항명이라는 건 사석에 있었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견을 제시하는 건데 그걸 그런 방법으로 했어야 되느냐는 이제 문제는 또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검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선은 이 이제 유재수 감찰 그 무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행태를 보면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부에서 영장까지 청구했었어요. 근데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그거는 그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다른 사유로 영장이 기각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권덕진 부장 판사가 영장 기각 사유를 아주 이례적으로 길게 썼어요. 근데 그 길게 쓴 내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여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 그래서 혐의가 다 인정된 혐의를 다 법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면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직권을 남용하여 이렇게 써서. 근데 이걸 무혐의 보고서를 쓰라니요. 판사가 벌써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무혐의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진중권 전 교수는 뭐 그러니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둥 변호사냐 뭐 검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부당한 명의였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막 술 마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난을 하시는데 추미애 장관도 재선 의원 시절에 재선 의원 모임을 하다가 술 드시고 그런 부적절한 언행을 하셔서 욕설이 뭐 이회창 땡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겨레의 김의겸 기자 지금 청와대 수석 대변인 하다 나오셔서 어디선가 출마하신다고 하시죠. 그분이 그 기사를 썼어요. 막 비난하는 걸. 뭐 이회창 땡 이런 말을 쓰면서 뭐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그러신데 그분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성 안 하시고 지금 이거 갖고 이 사람들 욕까지 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검사 징계법에 의원님 잠깐만요. 예. 첫 질문 하나 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열이 올랐습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야 내부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좀 이 내용을 두고 좀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당에서는 뭐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검찰의 갈등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특검까지 해야 된다, 수사 방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검찰 개혁 뭐 법 문화 전체에 대한 어떤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권에서는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검찰들이 스스로 또 윤석열 총장 자체도 이 시인하듯이 개혁할 거는 개혁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눈높이가 오른 만큼의 검찰이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좀 내려앉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에 대한 지적이라는 측면에서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이번 계기로 해서 다잡아서 또 국민에게 더 말하자면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취지로 예. 말하자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원님께 바로 이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뭐 법조계 인맥이 두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3일 날 이제 중간 간부급 인사를 하잖아요. 어제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 열었고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 있는 간부들 일하고 있는 분들 조금 유임시켜 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도 조금 그 부분은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보도 쪽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상가집 그 소동도 있었고요. 어떻게 내일 모레 그 인사가 좀 확실하게 좀 윤곽이 드러날 거 예상하십니까? 원래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때도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셨어요. 대통령이 인사권자이시고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협의해서 작년 8월에 인사를 했었죠. 대규모로 인사를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4, 5개월 만에 무슨 그렇게 인사를 할 사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칭찬받아서 특수통에 약진해서 그렇게 기수를 뛰어넘어서 검사장이 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왜 4, 5개월 만에 막 변방으로 갔을까? 이게 의문인 상태에서 그리고 원래 지금 이제 필수 복무 기간을 정했어요. 1년 동안은 왜냐하면 검사가 너무 자주 이동을 하면서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또 뭐 자녀나 여러 가지 생활 환경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문성도 키우고 그러니까 1년은 최소한 근무하게 하자. 그리고 검찰 인사가 정치적 독립, 정치권에서 좀 독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정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회해서 직제 개편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어제 하면서 또 명분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트주의를 타파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중간 간부로 뭐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 오는 분은 엘리트가 아니신가요? 네? 엘리트주의를 타파한다 그러니까 좀 부적절한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게 아닌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인사하기 위해서 친정권 인사를 발탁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사해 왔던 수사의 어떤 그 과정에 비해서 결과들이 안 나온다라는 비판들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직제 개편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검찰개혁의 안에 사실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연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지는데 문제는 이 직제 개편안이 조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현재의 수사를 좀 멈추게 하거나 뭐 시간을 벌거나 또 무마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전술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 예. 부분도 일정 정도의 많은 과반의 국민들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으로 보면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인데 타임리 현재의 시점이 상당히 그 오역을 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국민의
말하자면 민심의 흐름을 보면서 일정 정도 윤석열 총장과 말하자면 어떤 의견 조율을 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말하자면 검사 사회도 좀 다독거리고 국민들도 좀 안심을 시키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했죠. 첫 행보로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글쎄 호남 민심을 다독인다. 이거는 그 총선을 앞두고 예전에 있었던 그 호남에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합니다. 어제 사과도 했고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근데 그 호남 민심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호남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정부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그러면 무조건 정부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지지할 세력이 없나라고 살펴보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여당을 견제하거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 이런 역할을 할 정당은 없나 살펴보시는 그런 유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역할을 이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호남에서부터 기반을 좀 다져보자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기로는 들어오면서 총선 불출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 통합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를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야당에도 지금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도 실망한 국민들 그리고 지금 정부에는 더욱더 실망한 국민들을 본인이 좀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이 길을 갈지 예. 아니면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YS의 길을 갈지 본인은 마크롱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님.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흥행했던 그런 지난 총선을 보면 그때 당시 호남은 문재인에 대한 그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의 소위 옥새 파동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양당의 말하자면 지지가 약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창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진 지금이 오히려 말하자면 국민의당을 지금 만들었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당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믿었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당이 점차 세력이 확장되고 중도의 어떤 기틀을 세우기보다는 약화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이번 총선은 양극단으로 너무 세요. 양당제 기조가. 준연동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반은 어떤 위성 정당의 모습이 보일지 안 보일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현재 호남에서 말하자면 과거시 다른 것은 뭐냐면 이낙연 총리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는 점, 또 정세균 총리가 들어왔다는 점, 호남 주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지점들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또 예. 말하자면 뭐 우파들이 분열돼 있으나 어쨌든 그 흐름들이 하나하나씩 그룹핑되어지고 모아지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기는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하나 누구랑 같이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 안철수 개인을 제외하고 새로운 비전 있는 정당을 물론 홀로 서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마크롱 얘기는 물론 그런 뜻이죠.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하고 프랑스 국민들의 정서나 정치 문화가 다르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첫날과 둘째 날 워딩이 안철수 대표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호남을 향해 갔다가 다시 전혀 통합과는 거리가 멀 것처럼 보이지만 통합도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안철수 대표조차도 그만큼 중도에 선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호남 민심에 대한 뭐 관심이 아니었겠느냐. 처음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처음 사과를 통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틀을 좀 다지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는 분석도 많았는데 정작 뭐 이태규 의원이 또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뭐 지역주의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호남 기반 이런 거 의식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행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안철수 전 대표의 성과를 봤을 때 그
다수 의석을 얻었던 게 호남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 유권자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었는데요. 근데 저도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퍼포먼스라고 해야겠죠. 지금 몇 년 동안, 4년 예. 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나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일을 했던 정당에서 그럼 어떤 성과를 냈느냐 이런 거를 호남 유권자들을 비롯해서 중도 유권자들이 봤을 때 새로운 정치 이게 아직도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당, 거대 야당이나 거대 여당이 아니라 군소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주겠다라는데 그 부분이 과연 뭐가 있는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분열만 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해서 뭐 어떤 그 성과를 냈는가에 대해서 뚜렷이 안철수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여당이 정말 독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정권 심판론이 이제 중간선거 같이 작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좀 더 야당이 이렇게 단단해져서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분열되는 데 대해서 유권자들이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에 선거법 개정하는 걸 보고 들어왔을 때 귀국할 때 생각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롱의 길이 아니라 YS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여기에서 현실 정치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듣는 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정치는 예.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우선은 아마 첫 예. 단추는 손학규 대표와 만나서 맞습니다. 예.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느냐. 현재 바른미래당 내에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 자기 권은희 의원밖에 나머지는 다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그 팀들을 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느냐. 그런 것을 우선은 손학규 대표하고 어떻게 원만히 정리할 수 있느냐가 첫 발걸음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예. 그도 저도 잘 안 되면 사실은 통합의 길을 가든 어쨌든 민주당 쪽으로 다시 들어오던 그런 선택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수 통합 네. 예, 말씀하시죠. 손학규 전 대표도 원래는 전 대표가 네. 아니고 손학규 네. 대표님도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오면 다 내려놓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말씀이 약간 달라지셔서 정말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의원님처럼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대화가 잘 안 된다면 통합 쪽으로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보수 통합을 좀 고려하신 말씀이신 거죠? 보수 통합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열어져서 저는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독일을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간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세대의 변화를 몸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간절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우로 갔다 바람이 불면 자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미 본인이 뭐 자를 더 가까이 간다, 우를 더 가까이 간다 그런 생각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래도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또 생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 혼자가 아니라 전체 팀이 어떤 말하자면 장애를 극복해 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한신당이 뭐 반발하는 거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민주당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속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있던데 네. 정말 속내는 그럴까? 아니면 약간의 민주당 표심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경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변수가 안 되는 게 상수가 안 되는 게 솔직한 현재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큰 반향이 있지 않다라기 보는 거고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보수 우파의 통합이 어느 정도 강건해지느냐에 따라서 이쪽도 같이 그게 준하는 그 언저리 속에서 안철수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안철수 때문에 크게 호남이 막 흔들리고 하는 그렇게 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지금 견제할 만한 정당이 어느 정당이라고 보세요? 어느 쪽에서요? 예. 어느 쪽에서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을.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을 가장 견제하는 거는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예.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민주당도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승리의 경험이란 걸 말씀드렸는데
선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과거에 선거의 여왕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승리의 경험과 패배의 경험이 이렇게 각인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이제 승리의 경험이 있으면 또 자신감이 가져지는 거고 패배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상대방이 자신을 이긴 상대가 나오면 위축되는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주당의 현실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의 유권자들도 여당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자유한국당에 바로 지지를 할 건가, 지금의 자유한국당, 아니면 자유한국당보다는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한 그 스펙트럼을 가진, 그랬을 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거기 전 대표나 뭐 다른 정당이 이제 빅텐트라고 하죠. 빅텐트로 모아져 있을 때 거기에 투표를 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존재 자체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에서 행보를 하느냐, 어느 세력과 연합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장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안철수 대표가 새로 신당을 꾸린다면 여러 가지 위성 정당 중에 하나에 포함될 수 있다. 선택지로서 뭐 호남 유권자든 영남 유권자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정의당보다 큰 힘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위성 정당조차도 그게 합법적이다, 뭐 비합법적이다 떠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드러날 거예요. 예. 영남 유권자들이나 호남 유권자들이 찍을 수 있는, 네. 말하자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당, 비례정당이 생겼을 때 그 선택지가 양자의 구도의 힘을 주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당조차도 굉장히 힘겨워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제도는 사실은 정의당이 가장 큰 어드밴티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걱정하는 부분이라서 안철수 대표가 만든 신당까지 그런 짭짤한 재미있는 어떤 의석이 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한국당이 새 보수당이 제안한 양강 간 통합 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뭐 보수 통합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는데 잠복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간 분위기예요. 근데 한국당은 뭐 다른 당과도 그런 협의체 틀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혁신 통합 추진위원은 별개의 어떤 대화 창구,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게 뭐 어떤 의도인지 이게 정말 뭐 양당 일설에 간의 의하면 통합이 잘 뭐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황교안 생각하세요? 대표님조차도 이제 사실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점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으면 답보 상태가 오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서 이 2월 중하순에 가서야 결실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기싸움을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과도기 초입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티격태격 뭐 박형준 뭐 위원장이 뭐 권한이 있다 없다, 뭐 양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제가 설 지나서 2월 초 중반 되면 일정한 정도의 통합, 뭐 소형이든 중형이든 그런 통합이 이루어질 그런 공산이 좀 크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예. 저는 사실 이제 정치는 그리고 또 선거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명분이 우선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하고 또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같이 하고 있는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실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제 반문연대라는 표현도 쓰는데 저는 뭐 그 표현이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의석수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까지 야당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한테 힘을 좀 실어달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안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야당을 도와달라. 그러니까 가치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리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수도권은 정치 구도,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으로 뭐 새보수당이든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또 다른 당을 만들든 보수가 분열돼서 우파가 분열돼서는 당선 의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수도권에 거의 뭐 수도권 의석수가 저희 뭐 영남 그 아무리 TK에서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도 거기하고 부울경 의석수하고 합해도 거의 비슷할 정도니까 수도권 의석수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지금은 출향 인사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 민심이 움직이는 면도 있거든요. 예. 남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수도권에 있는 그 유권자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그 정치인들의 그 실제 그 유권자들한테 듣고 옮기는 여론, 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임 스케줄상 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산을 하면 언제까지는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진다 된다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실리를 챙기기 위한 밀고 당기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합도 추진을 하면서 한편에선 또 공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우 한국당 공관위원장 TK 지역의 50%를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종섭 네, 의원 네. 뭐 불출마하셨고. 불출마도 선언을 한 상황인데 네. 당내에서 반발 없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 공관위원장께서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런데 막상 살펴보면 TK 지역이나 PK 지역에 구닥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재선이 많지 다선 의원이 예.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말하자면 전략적으로라도 본인 본토에서 좀 많이 물갈이를 새로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의 경향이 물갈이가 많이 된 정당일수록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이 하나의 어떤 정향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성향적으로도 아마 시대에 좀 뒤떨어져 있다. 조금 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사실은 TK 지역에 보면 선수를 떠나서 관료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수동적으로 말하자면 정치 참여 의지보다는 대세에 밀려서 그냥 예. 기득권 유지하는 식으로 보인 정치인들이 많았다는 그런 비판으로 보여지고요. 그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구닥자리라든지 물갈이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는 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다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만큼의 세게 물갈이를 우선 TK부터 해야지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황교안 대표로부터 정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다 의원들 또 후보자들 저기 김영호 위원장의 입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말 한마디 또 언론 인터뷰 내용 보면 자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긴장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현역 의원을 많이 교체한다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이 원하는 걸 보면 자기 희생, 헌신을 요하는 이렇게 그 부분을 국민들이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TK 지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게요. 수도권의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역 의원이. 그리고 그 당협위원장들도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 원외위원장들이 사실은 고생스러운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공천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항상 저희가 공천을 할 때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나 아니면 우리 후보를 떨어뜨릴 가능성이냐 이런 것도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도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데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근데 TK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정치 공학적으로 현역 의원을 교체했을 때 그분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우리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냐? 무소속으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아요. TK 지역은. 그러니까 사실 우수한 분들도 많죠. 당에 기여한 분들도 많고. 근데 그분들 중에 선별로 할지 선별로 좀 기여도를 생각해서 이제 교체를 할지 아니면 정말 자기 희생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교체를 많이 할지 이런 부분은 뭐 복잡하죠. 당무감사 결과도 보고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도 들어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많이 바뀌었다. 자기 희생 헌신의 모습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총선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구설에 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사고까지 않았습니까? 네. 자, 설 지금 앞두고 글쎄요, 설 선물들 주고받는 풍경 좋은 풍경이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 이름으로 적외종 총무원에 전달됐던 그 선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오배송으로 이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사과까지 그러니까 하고 했습니다. 설마 뭐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기독교시고 또 지난번 4월 초파일 때도 예, 지난해 이렇게 5월. 예,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정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조금 어쨌든 특히 종교기관이라 이게 근데 뭐 무슬림 이슬람교에 대해서 뭐 무슨 다른 걸 하면 굉장히 결례가 되듯이 좀 종교기관에 보낼 때는 직접 보낸다든지 앞으로 배송을 통해서 보내지 않고 좀 그런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김명현 더군다나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네. 거부에서 총무원장은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고 그게 또 그래요. 또. 종교기관은 또 포용하는 게 종교기관이고 또 그게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해프닝인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좀 그런 어떤 종교관 마찰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말하자면 어떤 그 정치권이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 봅니다. 의원님. 예, 사실 이제 김명현 비서실장이 대표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종교계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정말 실수였을 거고. 근데 저도 안타까운 부분은 조계종 총무원 같으면 보통 때는 이제 중진 의원들이 직접 가셔요. 이제 선물을 들고 직접 가지 그거를 배송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혼란한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좀 세심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김명현 비서실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얼마나 정책 경쟁을 잘하느냐 유권자들의 마음을 끄는 데 있어서는 정책 경쟁도 중요하겠지만 실수를 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뭐 저희가 사실 이해찬 대표가 뭐 그 비하 발언하시고 이러면서 뭐 이해찬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지도부나 어느 쪽 당이든 지도부나 뭐 그리고 또 선거에 나선 분들 모두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마지막까지 항상 마지막까지 조심하셔야 될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특히나 30대에서 10.6%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지지율 하락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뭐 분석하고 뼈아픈 계세요? 부분이죠.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직책 개편안과 또 신년 기자회견에 대통령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표현 고초를 겪었다든지 또 윤석열 총장을 좀 더 띄워서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개혁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쪽의 흐름들이 예. 말하면 특히 이제 젊은 층은 이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다 주겠다 이런 발언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장관이 인사권을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젊은 층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왜 일관성이 없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번 그 신년 기자회견이나 추미애 장관도 민심 또 초심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되살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는 제가 알기로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발표했던 여론 정책 구상들에 대해서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13일부터 17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 마음을 얻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국민들 마음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별로 봐도 부울경이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뭐 대구 경북은 당연한 거고요. 서울도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차 범위 내까지는 아니더라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수 정당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때 저도 신년 기자회견을 봤지만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라고 하시다든가 이런 표현 자체가 국민의 마음을 못 헤아리시는 게 아닌가, 우리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추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기 중반이 되면 자꾸 국민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리고 참모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내가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어느 대통령이든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점점 생각이 고착화돼 가시는 게 아닌가, 국민들과 소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국회의원, 이두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